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세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 두꺼운 책을 끝까지 다 나가랴 하셨겠지만, 실망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뭐 양리학 전체적인 컨셉들을 한 번쯤은 파악하셔야지 여러분들도 중요한 의료진 중에 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쯤, 양리학을 포기하지 마시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은 42장에 있는 빈혈약입니다. 빈혈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 녀석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빈혈이 생기는 건데, 헤모글로빈을 간단히 그리면 철을 중간에 둬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이 큰 격자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겠죠. 그 중에 하나가 철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격자 모양을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엽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혈 성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철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철분을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철분 제제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약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분 제제들을 살 수가 있는데, 뭐 비싸고 좋고 뭐 이런 마케팅 속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페러스 설페이트 제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철분약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유는 이 페러스 설페이트가 경구용 철분 보충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싸고 굉장히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소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페러스 설페이트 제제를 쓰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익히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철분 제제를 드실 때 하루에 필요한 양들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나눠서 복용하는 게 흡수율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철분 제제는 페러설페이트 제제를 쓰면 되고, 이렇게 2, 3회 나눠서 분복해서 드시면 된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엽산이 부족하면 엽산을 주면 되죠. 그리고 임산부들한테 태아의 성장이나 뭐 빈혈 두 가지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엽산을 이제 사다 드리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다음에 비타민 B12도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 B12를 섭취를 증가를 시키면 빈혈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비타민 B12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아노코발라빈 또는 하이드록소코발라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비타민 B12를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는 이 적혈구 숫자가 줄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혈액에서 적혈구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센싱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장, 콩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혈액의 노폐물들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이 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지나갈 때 적혈구량이 줄었네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적혈구가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장에서는 그걸 인지하게 되면 EPO라고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콩팥, 신장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고요. 이 에리스포에틴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적혈구를 더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들을 골수 같은 것들에 보내서 적혈구를 이제 만들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EPO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골수에 적혈구를 만들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적당히 만들어 라는 명령을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혈구 숫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혈액의 적혈구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안 좋은 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모세혈관을 막거나 해가지고 뇌경색이나 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는 모니터링이 꼭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EPO를 투여하시는 분들한테는 헤모글로빈 농도를 이 정도를 초과되지 않도록 너무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익히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중성구 감소증인데요. 이것들은 모노사이트들이어서 얘네들이 감소하게 되면 또는 림프구를 만드는 중요한 세포들이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중성구가 어느 때 많이 감소가 되냐 하면 항암제를 투여받는 분들이 이 중성구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서 죽게 되죠. 왜냐하면 항암제가 분열이 많이 되는 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중성구도 분열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세포 중에 하나여서 항암요법을 받는 분들이 중성구 감소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면서 중성구를 증식시키는 팩터들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놀로사이트, 클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걸 줄여서 GCSF를 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래놀로사이트 말고도 모노사이트까지 포함시키면 GMCSF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화학요법, 항암제 요법들을 했을 때 중성구 감소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형태로도 사용한다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3장에 있는 그 피부질환 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부질환의 약들의 컨셉들은 뭐 관심 있는 세 가지 컨셉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여드름 치료제에 대한 겁니다. 그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모낭이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비물, 그 밖으로 이제 노폐물 같은 것들이 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피지죠. 근데 이 피지를 먹거리로 굉장히 좋아하는 세균이 한 녀석이 있는데, 그게 피아크네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피지를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풀네임은 이렇게 되고요. 피아크네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럼 피아크네가 이 피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에 노출돼서 피아크네가 살게 되면 피아크네가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증식을 하다 해가지고 노랗게 고름이 형성될 정도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드름이 짜기 좋은 상태로 됐네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피아크네가 드글드글 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여드름을 그냥 그 순간에 짜면 그 안에 있던 피아크네를 다른 모낭 쪽으로 잘 감염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컨셉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치료할 때 항생제를 여드름 치료 항생제 이제 아셨겠죠? 피아크네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크네도 잡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고름이 형성되는 이 과정들을 면포 형성 과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면포라고 하는 형성을 억제하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해서 여태까지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레티노이드였습니다.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로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가장 시중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레티노이드 계통들이 많이 판매되었었고, 상품명은 로아큐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녀석이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드름 치료제에
그 한 가지 이제 문제점들 때문에 요즘에는 이 녀석들에 대한 검토가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레티노이드 비타민 A 성분들을 이제 과량으로 그 복용을 하게 되면 임신 또는 임신할 의도가 있는 여성들한테는 금기됐습니다. 이유는 기형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럴 가능성이 없는 여성들도 레티노이드 성분들을 오랫동안 이제 쓰게 되면 그 몸에 이제 그 축적되어 있다가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했을 때 기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레티노이드를 한번 다시 보는 상태가 터전 약이다라고 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색소 침착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설명, 두 번째 관심사이죠. 그 기미, 주근깨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겠습니다. 기미나 주근깨가 그 생기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그 멜라닌 색소를 갖고 있는 멜라닌 세포가 이제 침착이 돼서 이제 벌어지는 형태죠. 그러면 이 것들을 억제를 하려면 두 가지 그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멜라닌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막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그 멜라닌 합성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억제 약물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퀴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하이드로퀴논이 귀미 같은 그 혈소 침착 이런 것들을 막는 약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포를 괴롭혀서 이 멜라닌 합성을 못하도록 억제를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의 여러 가지 DNA 손상이나 데미지 같은 것들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미를 억제한다고 뭐 과량 그 오남용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발암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는 형태가 되죠. 두 번째는 멜라닌 세포를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 세포 증식을 억제를 하는 약을 쓸 수가 있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메톡스살렌이라고 하는 약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상피세포의 증식을 그 억제하는 DNA 복제를 억제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그 상피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식으로 그 세포에 데미지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남용하게 되면 피부 노화가 되거나 또는 거기에 이제 발암 가능성들이 있어서 기미 같은 것들을 그 뭐 하얗게 또는 안 생기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약들은 한 번쯤 이런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라 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탈모에 사용하는 약물이죠. 이제 요즘에는 여성들도 탈모라고 하는 증상들이 생길 정도로 그 탈모에 아주 효과적인 약들이 개발이 되면 아마 그 뭐 우스갯소리로 노벨상을 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할 정도이죠. 그러면 그 탈모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이 녀석은 탈모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줄이는 게 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가 탈모증에도 사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일반 의약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미녹시딜. 이 미녹시딜도 그 혈관 확장제의 형태로 그 만들어진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을 시키면 혈압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항고혈압제로 개발됐던 약인데 이 녀석을 쓰다 보니까 희한한 부작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털이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 전신으로 투여하게 되면 담호증을 그 생길 수 있는 털을 나게 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혈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녹시딜은 국소적으로
그 두피에 바르는 형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피의 그 모발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그 일으키는 형태로 포말제, 국소형 포말제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어서 한 번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을 이제 두피에 이제 포말제로 바르기 때문에 홍반이나 가려움 같은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그 여러분하고 다룰 챕터는 44장의 임상 독성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때때로 약물 중독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응급실에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중독 환자를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는 마땅히 그럴 수는 없고, 해독이 저절로 될 때까지 그 호흡이나 또는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들을 케어해주는 정도의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그 혼수 상태로 그 응급실에 실려왔다 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 혼수 칵테일을 우선 줍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중독 증상이 벌어지거나 그 코마, 그 혼수 상태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저혈당 때문에 코마가 빠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약 중독 때문에 코마가 빠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에탄올, 술,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아서 첫 번째로 혼수 칵테일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쓰냐면 저혈당을 극복할 수 있는 덱스트로스라고 하는 당을 주고요. 두 번째는 아편에 대한 부분들을 그 완화시키기 위해서 날록손이라고 하는 해독제를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중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시아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되어 있는 홍수 칵테일을 준다 라는 정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우리 주변에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독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해독제하고 연결시켜서 5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이 녀석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과량 복용을 하게 되면. 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해독으로 쓸 수 있는 게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NAC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타이레놀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가게 되면 언제 발견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언제쯤 복용을 해서 이러한 중독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NAC라고 하는 그 해독제를 그 아세트아미노펜이 섭취된 후에 8에서 10시간 정도에 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조금 가늠해 보려고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파트는 시아나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녀석은 화재 할 때 발생되는 독성 연소 산물 중의 하나입니다. 화재가 벌어지면 그 불 때문에 그 뜨거워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보다는 이런 연소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실신 같은 것들을 해서 그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대표적인 게 시아나물 독성 물질에 해당하고요. 그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그 뭐 생명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부에 이제 시아나물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해독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처리하는 것들이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을 정맥 내로 투여를 해서 시아나물하고 결합을 함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독 작용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철분 제제들이 이제 뭐 빈혈 때문에 이제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집안에 이제 철분 보충제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소화가 이 철 중독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철분 제제들을 그 소화들이 먹지 못하도록 또는 뭐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 때문에
교육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그 사망 사고들이 많이 감소했긴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이 철분제들을 소아들이 이제 그 삼켰다라고 하게 되면 병원으로 달려가면 킬레이터 성분인 철분하고 이제 결합할 수 있는 디페록사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철분이 이제 바깥으로 배설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그 병원에 갈 때 철분제를 먹은 것 같아요, 또는 아세토아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걸 과량 복용하는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구분해서만 알려준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딱 그 효과적인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당황하시더라도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약들, 이것들을 가지고 응급실에 튀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공사 현장에서 납중독, 그 납가스 중독 때문에 사망사고들이 간간히 아직도 뉴스에 나옵니다. 납에 이제 중독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경구 킬레이터 제제인 석시머 같은 것들이 납중독의 이제 선택 치료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농약이나 살충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아마 그 박장 교수님이 사례로 그 산에 버섯 따로 올라간 할머니가 독버섯 먹었을 때 생기는 증상에 대한 소개를 받으셨으면 뭐 그것도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군대 같은 경우에 그 신경 무기, 신경 독성 무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좀 알 텐데, 신경 독성 무기에 대해서 해독을 하도록 아트로핀 주사제들을 이제 그 상비하도록 그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독버섯 같은 것들을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온다, 그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무스카린 수용체 기량제인 아트로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막아낼 수가 있죠. 이쪽에 뭐 다양한 그 독화 해독제들에 대한 소개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세트아미노펜, N아세틸시스테인이 해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아나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2, 대표적으로 그 하이드로코 발라빈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철은 디페록사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납 같은 경우에는 석시머라고 하는 킬레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유기인산 또는 농약 이런 것들은 아트로핀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잠깐 보게 되면 뭐 이런 겁니다. 사입 4.3번 보게 되면 응급실을 왔는데 그 설사, 눈물, 오심, 구토, 발한 이런 것들을 본다. 뭔가 중독된 것 같은데 쓸 때 쓸 수 있는 것, 이런 증상의 대표적인 게 살충제, 유기인산 중독 증상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아트로핀을 준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미국이나 그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서는 이 덤벨즈라고 해서, 덤벨, 그 우리 운동할 때 이게 덤벨 드는 게 있죠. 그것들을 상징해서 약자들을 따온 겁니다. 즉 설사, 배뇨, 그리고 그 눈이 막 그 흔들리는 것, 그 기관지에 분비물이 나오는 것, 구토, 이 앞글자들을 다 따서 그 이해하기 좋도록 만든 거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이 앞글자들을 딴다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쉽게 얘기하면 그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멍, 눈에서는 눈물, 입에서는 구토, 그리고 땅구멍에서는 뭐 그 이게 땀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발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항문 쪽으로는 설사, 그 구멍이랑 구멍으로 뭔가 나오는 증상,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얘네들은 살충제 중독 증상 중에 하나하고, 그럴 때 이제 아트로핀을 주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로 하나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하나 또 소개하게 되면, 어떤 여성이 이거는 뭐 자살을 의도했겠죠. 20알의 아세토아미노펜을 그 먹었다, 이게 발견됐다 라고 하게 되면
응급실에서는 어떻게 처방을 하게 되냐면 경험적으로 N-아세틸시스테인을 치료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적혀 있지만 그 아세트아미노펜 섭취 6시간 후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병원에 잘 그 노티스 보고 안내를 해주게 되면 언제쯤 투여하는 게 효과적인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을 끝까지 한 번쯤 다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아주 큰 줄기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양리학을 조금 재미있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시간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죠. 시험 문제는 50문제가 나올 예정이고 제가 33문제 그리고 이회영 교수님이 17문제 이렇게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발적으로 Q&A 시간을 줌으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 말미에 이걸 노티스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끝까지 열심히 잘 들었는가 또 확인할 겸, 그리고 줌의 Q&A 시간을 갔을 때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뭐 여의치 않거나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시는 분들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점 그리고 기타 뭐 다양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을 하는 시간은 6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회의 참가하기라는 걸 누르면 번호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제 고유 번호가 하나 있는데 819 271 0752 번호를 치고 회의 참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혹여 이 번호를 쳤는데 비밀번호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하나를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6월 4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LMS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 치르기 전에 한 번쯤 실시간으로 Q&A를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 시간을 열려고 합니다. 몇 명이 오실진 모르겠지만 6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819 271 0752를 치고 줌에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어려운 양리학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멘트 중에 하나가, 만남은 소중하고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 중에 한 분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앞으로 뭐 제가 병원 가거나 또는 치과 병원 갈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런 인연을 단순하게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언제든 제 이메일로 뭐 살다가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거들랑 뭐 주저치 마시고 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평생 회원들이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